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오토웨버의 DKC 서비스 셀장을 맡고 있는 강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그룹사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 서비스가 해외 전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또 구축을 했었는지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청중이 없는 이런 촬영을 해본 적은 좀 있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좀 이제 느끼는 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유튜버 분이나 뭐 스트리머 분들이 새삼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DKC라는 디지털 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대응을 위한 왜 이런 대응을 해야 됐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배경에 따른 POC,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구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축 결과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 소개를 그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는 완성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서비스의 백엔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자가 지금 뭐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량의 어떤 간단한 원격 제어라든가 또는 시동을 걸고 또는 키를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키를 가지고 실제 차 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시동을 걸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키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또 근접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원격 제어 명령 같은 것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백화점 같은 데 갔더라도 실차 키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차 키를 또 건네주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어떤 시간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공유를 해서 발렛 파킹을 막힌다던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백엔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서비스 백엔드를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키 1이 있고요. 디지털 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 1의 시대가 있었고, 디지털 키 2의 시점이 있는데요. 뭐 시대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좀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전에 되던 서비스는 디지털 키 1으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키 1의 경우에는 완성차 메이커들이 자체 스펙으로 구현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 2가 있기 전에 디지털 키 1에는 차량에 대한 그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메이커사들에서 자체적으로 이 스마트폰과 차량 간에 연동을 하는 이런 스펙들을 본인들 스스로 어떤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서 그 스펙들로 구현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디지털 키 1을 서비스해 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라는 점은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 완성차 메이커들의 자체 스펙이기 때문에 해외 지역 전개를 할 때마다 이제 로컬 룰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스펙이 자체 스펙이다 보니까
모사,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에 대한 기술 스펙의 오픈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이 기술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CCC라는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움이라는 이런 곳에서 이제 표준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이 CCC라는 곳은 이제 기존에 스마트폰과 그 완성차 간의 커넥션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왔던 컨소시움이고요. 이 컨소시움에서 만든 예전 그 기술 스펙이 미러링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러링크라고 하면 뭐 써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미러링크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차량에 있는 대시보드에 띄우는, 연동해서 띄워주는 이런 기술이었는데, 이런 커넥션을 연구하는 컨소시움에서 이 디지털 키 서비스에 대한 표준 스펙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스펙에 따라서 모든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이 자체 스펙에 대한 내용들을 버리고 디지털 키 서비스 2라는, 저희가 디지털 키 2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표준 스펙에 따라서 구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자체 스펙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독자 구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오픈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되고요. 보안성 측면에서도 뭔가 확인을 계속 각자 나름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키 2 스펙을 표준 스펙으로, 국제 표준 스펙으로 제공을 하면서 전개라든가 호환성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표준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그 좌측 그림의 중앙에 보시면 폰에 그 OEM 서버가 있고요. 완성차 메이커의 OEM 서버가 있고요. 좌우측에 보시면, 우측에는 지금 소유자, 그러니까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서버가 있고, 좌측에는 지금 공유를 받는 사람의 서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 메이커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서버들이 있고, 그 폰 OEM 서버와 저희 쪽 백엔드 서버가 통신을 하면서 차량에 이제 공유되는 차량 스마트폰 키를 관리하는 스펙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저런 BLE나 UWB나 NFC 통신 같은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차량과 통신을 하게 돼 있고, 그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은 디지털 키 프레임워크 백엔드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디지털 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션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의 미션은 이 새롭게 발표된 CCC 표준 스펙에 따른 백엔드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 미션을 잘 수행하려면 먼저 사전에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해외 전개를 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가 차후에 계속 차량이 판매되는 지역, 뭐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인도, 중국, 뭐 여러 가지 지역 전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잡았던 포인트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게, 로컬에 전개를 할 때 그 로컬에서 나오는 니즈에 대한 요건들을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잘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로컬에 있는 서비스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고요.
그 미션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전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평 전개에 가장 적절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 네, 적절한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트레이드 오프를 가장 적게, 그래서 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전개가 계속 가속화되면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운타임 감소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만 서비스할 때는 저희가 뭐 새벽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다운타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이지만,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 전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시간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24시간, 24/7 서비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또 둬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요건을 반영할 때마다 또 어떻게 하면 배포를 하는데 영향도를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속 해외 전개를 하는데 운영은 그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어떻게 보면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지이즈 구조를 잘 파악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황에서 또 투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지이즈 구조를 분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지이즈 구조는 VM 환경에 있는 서비스들이 떠 있고요. 거기에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공단 서버들이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인증 서버들이 또 연계가 돼 있고요. 그 하단에는 또 HSM이라든가 CA 장비 같은 보안이라든가 또 인증 장비들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 에지이즈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투비 아키텍처로 잘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 에지이즈 구조에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투비에서 얘기했던 그런 요건들,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에지이즈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구성 방식이 있고 또 통합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그 좌측에 있는 독립구성 방식은 사실 글로벌 로컬 서비스들을 다 해외에 하나씩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통합구성 방식은 CCC 표준 스펙을 만족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하나 한 군데 두고 나머지 지역들은 로컬만 반영을 해서 글로벌 통합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독립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지역 로컬의 다운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통합 구성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글로벌 스펙의 변경 사항을 지역별로 다 반영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통합 구성을 또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운영비 측면에서 운영 효율화 측면이라든가 또 뭔가 배포 측면에서도 독립 구성보다는 통합 구성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합 구성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통합 구성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글로벌 통합 운영은 CCC 스펙을 구현하고요. 그래서 아까 통합 구성 내용에서 가장 큰 서비스인 글로벌은 CCC 스펙을 구현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로컬 부분들은 다 지역별로 각자 로컬라이제이션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 니즈를 잘 부합하게 반영하는 측면에서 지역별로 운영하는 쪽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역의 타임존을 고려한 서비스 중단이나 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다운타임을 가질 시간을 최소화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접근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센터 이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장애도 당연히 최소화되기 때문에 HA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POC를 일단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초기에 도메인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CC 스펙을 먼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분석된 CCC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메인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몇 가지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냈고요. 이 만들어진 방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안별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도메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연결성 측면에서도 좋고 또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지,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이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컨셉 구성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큰 그림으로 하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배치를 하고 우측에는 로컬 서비스를 배치를 해서 큰 관점에서의 도메인 컨셉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보안이라든가 인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관 시스템의 연계라든가 또 앱 연동 부분, 그리고 폰 서버에 대한 연동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했고, 이 내용들을 또 하나의 아키텍처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별도의 VM 자원을 신청을 해서 VM 자원에서 이런 컨셉들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OC 단계에서는 사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코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먼저 VM 자원에 구성을 해두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향후에 반영됐을 때 문제가 없을지 여부를 계속 테스트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도 구성을 이런 식으로 컨셉추얼하게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HA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결국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중화를 함에 있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상위단에는 GSLV를 두고 양쪽에 있는 좌우측 센터로 트래픽이 흐를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트래픽이 들어갈 때 이 센터로 들어간 트래픽들이 서비스가 최대한 무장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은 K8S의 서비스 파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사람의 손을 덜 타면서 가장 덜 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VM 방식들을 버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 파드로 서비스들을 다 구성을 했고요. 로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에서 구성을 하고 차량과 연동되는 내용들을 서비스 파드로 띄워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필연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DB에 대한 데이터의 실시간 이중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컨셉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어 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준비를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고
코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POC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센터와 부센터로 두 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센터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부센터는 이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측면에서의 게이트웨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리버스 게이트웨이, 프락시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MTLS 그래서 폰 OEM 서버와 저희 센터 서버 간의 상호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K8S 환경에서 서비스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배포에 관련된 내용들도 1센터, 2센터가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결과 이제 하버에 도커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이 내용들이 아르고 CD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서비스 배포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의 디지털키2 서비스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중앙에 보시는 것이 글로벌 서비스고 좌우측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내용이 로컬 서비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이제 전개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로컬로 되어 있고요. 중국은 사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좀 지역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로컬이 모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에 폰 OEM 서버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어 트래픽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저희 GSLB 쪽으로 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GSLB에서는 트래픽을 이중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앱 서비스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센터로 바로 전환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서비스들은 모두 이제 글로벌 센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차량 서버와 통신을 해서 지역별 로컬 서비스를 거쳐서 글로벌 서비스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컨셉추얼한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GSLB는 저희 AWS에 있는 라우터 53을 쓰고 있고요. 이 라우터 53이 어떤 장애 감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해외 전개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라는 거는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헛빛 체크라든가 서비스 파드에 대한 헛빛 체크라든가 또 HSM이나 인증 장비에 관련된 커넥션 관련된 내용 그리고 DBMS 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수시로 반복하면서 일정 시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장애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센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페일오버에 대한 구성을 그래서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일오버가 됐을 때 또 이제 페일백에 대한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금 들어온 트래픽들은 그래서 라우터 53을 통해서 들어오고 윗단에 있는 여러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서 K8S에 있는 시스템 파드들의 서비스를 받아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비스 파드의 매니페스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서비스 파드들은 지금 현재와 같이 기본적으로 5개의 매니페스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M에 관련된 내용들은 CM 야물은 파드의 어떤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환경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디플로이 야물은 서비스 파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HPA는 수평적으로 파드가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설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갑자기 부하가 몰려올 때, 과부하가 들어올 때에 대한 대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파드 개수들이 어디까지 늘어나서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DA 내용들은 혹시 이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뭔가 파드를 파드를 최소 숫자 밑으로 내려버린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SVC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서비스 파드가 잘 통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로 뭐 인그레스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HSM이라든가 CA 장비들 이런 내용들을 연동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파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부분인데요. 로그는 저희는 예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엘라스틱서치의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 스트림들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 파드들은 예거 에이전트를 사이드카로 갖고 있고요. 이 예거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내용들을 콜렉터가 수집을 하고 그 내용들을 엘라스틱서치 DB로 연동을 시켜서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UI를 제공하고 예거 쿼리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페일오버, 페일백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이중화를 해 둔 상태이고 그리고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오토 페일오버를 구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라우터 53의 헬스 체크 부분에다가 스프링부트 기반의 액추에이터 함수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뭐 다운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 센터가 이 센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서비스는 또 자동으로 또 페일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 서비스가 전환이 됐을 때는 플래그를 비정상 플래그로 바꿔두고 혹시 1센터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감지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페일백이 돼서 뭔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구성을 해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로 주센터에 대한 내용들의 장애 내용들이 원인이 분석되고 뭔가 주센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에 페일백을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데이터 역시 이 센터로 계속해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이 되도록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서비스가 되는 동안 쌓였던 데이터는 다시 페일백을 시킬 때 그만큼 CDC 솔루션을 통해서 다시 전환을 시키고 주센터가 데이터 누락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빌드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빌드 배포 프로세스도 이전에는 뭔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빌드 배포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디지털 키2 시스템을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고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긴랩에 관리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을 젠킨스에서 빌드를 하고 빌드된 이미지를 하버에 떨구게 되고 하버에 있는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또 붓센터에 있는 하버로 또 연동을 시켜두고요. 같이 똑같은 내용이 항상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꿔놓는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얻었던 결과는 해외 서비스를 하나의 글로벌 서비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나로만 운영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 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 효율화 측면이라든가 또 뭔가 배포라든가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지역을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센터를 이중화하고 또 센터 내의 이중화, 센터 간 이중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완전히 뭐 거의 없애는 이런 수준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면서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트러블 슈팅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 할 일이라면 좀 더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를 잘 해서 좀 트러블 슈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모니터링 툴이 있고 APM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자 측면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제공을 받고 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또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지금 또 향후 더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멋지게 구현을 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어떤 서비스든지 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유실 없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해외 전개 확대 내용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 현대 오토웨버의 DKC 서비스 셀장을 맡고 있는 강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요, 디지털 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키라는 서비스고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차키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간단하게 원격 제어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백엔드 서버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영상 보신 분들은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 카키 서비스를 위한 센터 이중화를 구축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센터 이중화와 더불어서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축했었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김동준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글로벌 통합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소개해 주신 장점 외에 운영이나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해외가 저희 이제 지역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캐나다, 북미, 유럽, 러시아, 지금 뭐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중국, 이렇게 계속 지역 경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요. 이런 데를 통합 운영하게 되니까 팀 내 지식 공유가 되고 노하우 공유가 잘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또 자리 공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덜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또 개인별로 다양한 쪽의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해볼게, 네가 이걸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도와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업무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그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서 트래픽 증가가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 인력 투입이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문의 주신 것,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뭐냐? 예상 가능한 문제점은 그겁니다. 뭐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공통 표준이 깨지는 시점이 리스크거든요. 저희는 글로벌 공통 표준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백엔드 시스템을 글로벌 단일화를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깨져서 나는 이 표준 안 따를래.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한 벤더라도 이제 개인 플레이 하면 이제 위험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표준 같이 이렇게 확고한 표준이 있는 이제 표준화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경우, 이렇다고 하면 좋은 어떤 구축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사기업에서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일 최고 경영자, 뭐 상위 책임자의 어떤 신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신원준 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모니터링과 로깅을 멋지게 구현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하신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플루언트 D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는 플루언트 D 필터링 을 통해서 엘라스틱 서치에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키바나 대시보드 구성하고 슬랙에 감지 알림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필터링하는 경우를 조금 이제 더 정교하게 저희가 어떤 것들이 로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고 필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알람 구성하는 건데요. 실시간 알람 구성입니다. 그래서 인프라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알람 구성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그라파나에 관련된 알람 같은 거는 세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렌처에 지금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룰 기반으로 해서 저희 매트릭을 설정을 하고 그걸 알러트 매니저랑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제 파드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팀즈의 인커밍 웹북이나 슬랙 연동해서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조금 진도가 더딘 부분이 있는데요. 보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안 문제 때문에 조금 걸림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양혜민 님이 시스템 컨셉 구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파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파드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시스템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단독 배포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물론 도메인 관점에서는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 측면에서는 배포를 할 때 무중단을 가장 이제 크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에서 뭘 사용하는 게 제일 좋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희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요즘은 뭐 인터넷에 워낙에 그 기술 공유, 지식 공유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뭔지는 이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 검증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POC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해보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기술이 일인한테 매몰되지 않도록 좀 운영되는 측면에서 잘 고민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어떤 걸 썼다가 뭐 다른 걸 써봤다가 막 이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빈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디지털 키의 산업 표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용되기 때문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이게 디지털 키는 되게 편한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키가 없어도 내가 핸드폰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으면 차문이 바로 열릴 수도 있고 뭐 트렁크 같은 것도 뭐 굳이 내가 뭐 제어를 안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뒤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열리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고 발렛 파킹할 때도 굳이 키를 전달하지 않아도 키 공유로서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을 제한을 둬서 키를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편리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게 맞고요. 그럼 보안 우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킹 사고에 대한 크리티컬한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디지털 키 1에서는 그래서 제조사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디지털 키 1에서는 이제 제가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NFC 관련된 그 단거리 무선 통신에 대한 그 스펙이나 기술 같은 걸 공유하고 오픈하는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반쪽짜리 좀 서비스가 됐던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CCC라는 컨소시움에서는 이제 완성차 벤더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 뭐 벤츠, BMW 같은 완성차 벤더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OEM 벤더들 그래서 애플, 삼성 포함된 벤더들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보안하고 단말 벤더들, 그래서 LG나 뭐 아우토크립트 같은 벤더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CCC라는 컨소시움을 만들고 거기에서 차량의 M오나 MT에 관련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키2가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 산업 표준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키가 타사 대비해서 안정성을 더 갖고 있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뭐 어쨌든 CCC 표준 스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잠깐 뭐 소개드리면은, 인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3단계 이상의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서만 해도
11가지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인증 서버를 통해서 모든 인증서를 차량과 스마트폰 벤더와 저희 백엔드 서버 간에 공유를 하고 있고, 모든 통신 트래픽은 당연히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별도의 HSM 장비라든가 CA 장비들이 다 이중화되어 있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GN7 같은 이번에 나오는 그 그랜저, 네, 인기 차종 같은 런칭에 더불어서 급격한 트래픽 증가나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센터 이중화, 네, 이렇게 돼 있고 오토페이로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질문은 네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 Q&A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손도현 님이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요. 백엔드의 경우에 OEM별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날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차별화 포인트라든가 구조가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네, 그 OEM별로 차이는 그 CCC 스펙은 사실 어떤 것들을 정의하고 있냐면 차량과 스마트폰과 서버 간에 그러니까 디지털 키를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완성차 벤더의 서버와 이제 통신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시퀀스라든가 또는 표준 전문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내용, 그다음 스펙 뭐 이런 것들은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요. 백엔드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또 장점이냐라고 뭐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VM 방식보다는 K8S 환경의 파드로 구성하고 많은 부분에서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 이중화를 통해서 서비스 장애가 거의 이제 무중단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실시간 백업을 통해서 센터 이중화가 돼 있고 그게 센터가 장애가 나더라도 바로 디아 센터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가끔씩 저희 서비스가 이 센터로 넘어갔다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POC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극복한 예시가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서비스 파드 구성할 때 어떤 분류 같은 거를 뭐 4가지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POC를 진행하면서 구성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어떤 게 배포할 때 더 유리하고 운영할 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어떤 거를 어떤 오픈 소스를 가지고 도입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처음에 어, 도입하려고 했던 뭐 이스티오나 아니면 트래픽 같은 뭐 그런 솔루션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DB도 뭘로 하느냐, 그리고 DB 구성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DB 구성 같은 것도 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POC 단계를 안 거쳤으면 아마 좀 많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기정 님이 질문하신 거, 디지털키 3.0도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혹시 개선 방향이나 어떤 점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디지털키 3.0이 된다고 하면, CCC에서 어떤 표준 스펙을 또 개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지금 백엔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만약에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로깅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센터를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리 도구 같은 거를 좀 더
고도화하고 싶은데요.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스펙을 업할 수는 없어서 디지털키 3.0은 아마 CCC에서 어떤 스펙을 제시를 하면 그때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모니터링 쪽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네. 다이나트레이스나 이런 APM을 좀 고도화해서 도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준 님이 질문하신 게 해외 지역 전개에 대해서 아키텍처 구성을 하신다 했는데 일원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하시겠다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원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일원화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네, 계속적으로 아마 똑같은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원화된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요. 그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내용으로 지금 똑같이,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글로벌 로컬로 구성을 하고 글로벌은 일원화를 한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로컬만 제공을 했거든요. 글로벌은 저희 서비스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차는 유럽에 있는 로컬 서비스와 통신을 하고 나서 로컬 서비스에서 필요한 내용을 글로벌 서비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와 연동을 하고 거기서 처리된 내용을 다시 유럽 로컬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어떤 제약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또 센터 이중화는 알리바바를 쓰고 있고요. 알리바바에 있는 내용이 또 클라우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들어오는 트래픽이 전용선을 꼭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 지금 국내 같은 경우 글로벌 서비스 라우트 53, AWS의 라우트 53 쓰고 있지만 그런 것도 못 쓰기 때문에 GTM이라는 뭐 다른 비슷한 모듈을 또 쓰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원화된 아키텍처가 맞고요. 거의 수평전개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현선님이 22페이지에서 구조도 설명해 주신 구조도 내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분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액티브 스탠바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분하는 포인트. 네, 이 IDC 센터 1은 액티브 센터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일단 이 센터는 지금 의왕에 있고요. 예, 이 스탠바이 그 센터 IDC 2 센터는 상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센터가 지역적으로도 거리도 가까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너무 머니까 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한번 말씀을 그 발표 자료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말씀 못 드렸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뭐 다른 광주나 다른 지역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이 멀어지다 보니까 트래픽 그 딜레이가 너무 심해져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구성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라우트 53에서 계속 헬스 체크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 쪽으로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들 간의 어떤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스탠바이만 하고 있습니다. 헬스 체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표의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체계 계속 아까 사전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프로메테우스의 룰 생각하고 있습니다. 렌처에 들어가서 렌처의 클러스터의 툴즈 밑에 일단 프로메테우스를 설치를 했고 그 프로메테우스의 룰을 익스프레션들이 막 있는데요. 그 익스프레션들 가지고 저희 서비스 파드에 맞게 그 적용을 해서 그 룰에 해당하는 매트릭을 저희가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매트릭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초과가 되면 이제 알럿이 올 수 있도록 했고 그거를 슬랙으로 연동을 하는 과정.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스템 로그는 플루언트 D를 지금 설치를 해놨고 그걸 갖고 수집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 쪽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로그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필터링하는 작업들,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M으로 다이나트레이스를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비용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엘라스티서치 APM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외부 폰이나 앱 연동하는 과정에서 서버 연동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점. 외부 폰이랑 앱 연동하는 과정은 사실 어, 보안, 예, 보안 관련된 내용이 일단 먼저 생각나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대역폭으로 주거든요. 서버, 저희 백엔드 서버랑 이제 통신하는 거를 대역폭으로 주는데 그 대역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저희, 저희 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안 위협 때문에 그렇게 그 넓은 대역폭을 다 열어줄 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스트. 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벤더랑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테스트 지원을 이게 실차를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 테스트할 때 폰 벤더랑 같이 연동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네. DNS 서버에 정책 적용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반영이 안 돼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트러블 슈팅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백엔드 구성의 변경도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어떤 수준으로 변경가는 법법. 백엔드 구성의 변경. 네. 변경이 사실은 이게 CCC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많지는 않은데요. 변경 가능 버퍼는 어느 정도 두고 개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버퍼라고 하시면 혹시 공수 측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변경 가능 버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계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개발하고 스프린트, 2주 스프린트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주 단위 스프린트 하고, 릴리즈는 사실 바로 하지 않고 검증계하고 실차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1.5개월? 예, 이 정도에 지금 릴리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선정해 달라고 해서요. 선정 드릴 건데요. 우수 질문자에 선정되신 분께는 운영진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한 질문은요, 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손도현 님이시고요. 네. 손도현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질문을 더 받을 수 없네. 다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Q&A 진행을 위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션에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